구호기사단 천년에서 다시 세 번째 한종수 지음.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자유문고 43페이지. 왕좌의 게임의 주연, 나이트워치 모티브가 된 조직의 길고 웅장한 이야기. 그들의 신조는 라틴어로 튜이티오 피디오 엣 어브시큐 파우포인데 신념의 수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신조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병든 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창단되었고 병원과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구호기사단은 정식 단원인 기사들로는 한 번도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조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티마조 이집트, 아이오 제국, 맘루크 이집트,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쟁쟁한 이슬람 제국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특히 로도스와 몰타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대부분 조연이긴 했지만 스미르나 십자군, 키프로스 십자군, 코버소 전투, 니코폴리스 십자군, 튜니스 공략전, 프레베사 해전, 알제리 원정, 마디아 공략, 제르바 원정, 레판토 해전, 크레테 공방전 등 지중해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경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리비아의 일부와 몰타 전부, 심지어 카리브해의 몇 개 섬까지 지배하여 무려 4개 대륙의 영토를 지녔던 당당한 주권국가이기도 하였다.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 몰타섬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고 본업인 의료봉사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단은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얼음과 불의 노래에 나오는 중요 세력 중 하나인 나이트워치 모티브가 되었고 본거지였던 몰타는 그 중세풍의 거리 때문에 그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었다. 기사단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어쌔신 크리드, 명일방주, 판 오세아니아 등 인기 게임에도 많이 등장한다.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두 세계가 죽기 살기로 싸워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다룬 책도 많이 나왔지만 구호기사단만큼 일관되게 최전방에서 싸운 조직은 없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세계의 천년 전쟁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다. 43페이지. 이른 수도회의 군사화 과정에서 일부 수도사들의 반대가 있었을 것이고 기사들의 의료봉사 의무화와 본부와 병원을 같이 설치한다는 원칙이 수립되면서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두 기사단 모두 군사적 역할은 전투 수도사들에게만 한정했고 무기의 사용이 금지된 사제들은 별도로 미사 집정과 성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구호기사단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의료, 사람을 죽이는 전투, 사람을 살리는 의료, 사람을 죽이는 전투, 영혼을 구하는 종교가 삼위일체가 된 다소 모순적인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두 기사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았는데 제 3자가 볼 때는 병원을 제외하면 비슷한 조직이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한 조직들은 밥그릇 싸움 때문에 사이가 나쁘기 마련이다. 고귀한 이상을 품고 싸우는 두 기사단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43페이지 기사단의 요새들. 수도회의 군사화 과정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기사들 덕분에 무사히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게 된 순례자들은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중 부유한 이들은 많은 돈이나 유럽에 있는 부동산을 기증하거나 죽을 때 유산의 상당 부분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구호 기사단만 해도 12세기 초에 프랑스, 포르투갈, 카스티아, 시칠리아, 잉글랜드의 왕실과 제후들로부터 많은 재산과 부동산을 기증받아 기사들의 생활비와 군자금으로 사용했는데 특히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성체와 요새를 많이 건설하였다. 44페이지 그림. 크라크 대 슈발리에의 전경,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여기 언제 가봐야 되겠네? 출처. 성체와 요새의 건설은 병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다. 십자군 국가들은 남북으로 700km 이상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너비는 최대 120km에 불과했고 특히 트리폴리 백국은 10km밖에 안 되는 해안평양에 대부분의 인구와 시설이 몰려 있어 더욱 위험하였다. 따라서 천연방어선인 산맥을 이용하여 침공로가 될 고갯길을 성체로 봉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성이 바로 그 유명한 크라크 대 슈발리에, 기사의 성로, 거대한 반원을 이루는 탑의 치밀한 설계와 높고 두터운 벽, 잘 만들어진 저수조 등 모든 면에서 십자군 군사공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성에 대해 어느 학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성은 언덕 위에 서 있다. 동쪽과 서쪽, 북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며 보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남쪽은 해자로 방어되고 있다. 성벽탑이 딸린 강력한 두 줄의 성벽이 각각 성의 상부와 하부를 둘러싸고 있다. 가파른 언덕의 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두 구역의 안쪽은 다른 곳보다 훨씬 지반이 높고 여러 탑과 흉벽이 전체 요새를 압도하고 있다. 남쪽과 서쪽은 외부 구역에서 상부 구역까지의 경사도가 가장 높다. 상부 구역의 장벽은 육중한 초석으로 강화되었고 여러 탑의 하부를 집어삼키며 높이 솟아있다. 내륙의 물산 집산지인 홈스와 성전 기사단이 통제하는 항구도시 토르토사, 현재 시리아의 항구도시 타르토스를 잇는 중요한 고갯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해발 750m의 산 정상에 위치한 크라크 대 슈발리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크라크 대 슈발리에는 고 기사단이 1142년에 트리폴리 백작으로부터 인수받은 성 가운데 하나였다. 원래 이 성의 주인은 쿠르드족 계열의 이슬람 영주였는데 그 영주는 홈스에서 트리폴리로 이동하는 대상들에게 통행료를 받기 위해 요새를 건설했지만 1차 십자군 전쟁 당시 십자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이 성을 히슨 알-아크라드, 즉 쿠르드 쪽의 성이라고 불렀다. 해석: 아크라드가 크라트로 다시 크라크로 발음이 바뀐 것이다. 이 성에 자리 잡은 다음 구호 기사단은 암살단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아사신파와 이웃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룰 것이다. 토르토사로 가는 길 중간에는 성전 기사단이 맡은 샤스텔 블랑 요새가 버티고 있다. 지금은 사피타라고 불리는 이 요새의 돌출탑 지붕에 올라서면 동쪽으로는 크라크 대 슈발리에가, 서쪽으로는 토르토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트리폴리 백국을 세운 레이몽은 동로마 제국에서 석수들을 데리고 와 이 요새를 확장하여 새롭게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를 유지할 힘이 없어 기사단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 요새를 고 기사단이 더욱 보강하여 만든 걸작이 바로 크라크 대 슈발리에인 것이다. 당시 어느 무슬림 작가는 크라크 대 슈발리에를 두고 무슬림의 목에 걸린 가시라고 했을 정도이다. 고 기사단의 기사들은 산꼭대기의 성과 요새에서 황갈색의 산과 광활한 사막이 대부분인 동쪽의 이슬람 세계를 구워보았다. 47페이지 그림. 마르카브는 지형상 삼각형을 하고 있다. 구호 기사단이 직접 나서 처음부터 건설한 성은 많지 않고 크라크 대 슈발리에처럼 양도받은 성을 증축, 보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중해변에 솟은 360m 높이의 사화산에 위치한 삼각형의 마르카부성 역시 양도받아 대대적으로 보강한 것이다. 트리폴리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털리겠었어. 10월인데. 위치해 트리폴리를 육지와 바다에서 지키는 이 성은 14개나 되는 탑을 지니고 있었다. 기사단 시리아 지부의 사령부 역할도 수행하면서 공격대는 거점 역할을 하였다. 이거 곳이란 그 장소 곳이 아니라 그곳이구나. 장상곳이란 곳. 기사단 시리아 지부의 사령부 역할도 수행하면서 공격대는 거점 역할을 하였다. 유사시에는 1만 명 규모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었다. 이 성은 1186년에 완성되었는데 묘하게도 바로 다음 해 십자군 역사상 최악의 재난인 하틴 전투가 벌어진다. 1187년 이후 십자군 국가들이 구호 기사단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한 요새는 안티오키아 북쪽에서 아카바까지 고루 퍼져 있는데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도 70개가량이나 된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확인된 십자군의 요새는 140여소이니 48페이지 해석. 유명한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십자군 요새들의 흥미를 가지고 스케치와 상당한 양의 연구 결과물을 남겼다. 절반 이상이 구호 기사단이 방어와 관리를 맡았던 셈이다. 성전 기사단이 맡은 성체보다 훨씬 많은 수였는데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성에서 살던 귀족 출신들이 많았고 이미 대규모 병원과 숙소를 건설하고 유지했던 경험, 즉 대규모 건축물의 건설과 보수, 유지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성체나 요새들은 대부분 변경에 있어 활락을 쫓는 세속 기사들에게는 매력이 없었고 결국 수도세약을 한 종교 기사단이 이것들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왕좌의 게임에서 나오는 나이트워치와 비슷한데 나이트워치의 맹세는 다음과 같다. 밤이 깊어지면서 그리고 나의 경계가 시작되었으니 Night gathers and now my watch begins. 이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리라. It shall not end until my death. 나는 아내를 가지지도 영지를 취하지도 아비가 되지도 않으며 I shall take no wife, hold no lands, father no children. 권력과 영광을 탐하지 않고 초소에서 살고 죽으리라. I shall wear no crowns and win no glory. I shall live and die at my post. 나는 어둠 속의 검이며 장벽 위의 파수꾼이니라. I am the sword in the darkness. I am the watcher on the walls. 수위를 물리치는 불이고 어둠을 몰아낼 여명이니라. I am the fire that burns against the cold, the light that brings the dawn. 아침을 알리는 나팔이며 인간의 영역을 수호하는 방패이니라. The horn that wakes the sleepers, the shield that guards the realms of men. 내 삶과 명예로서 밤의 경비대에 맹세하리라. I pledge my life and honor to the night's watch. 오늘 밤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밤 동안. For this night and all the nights to come. 49페이지. 어쨌든 종교 기사단들이 가진 성체와 요새 그리고 그에 딸린 토지와 천락을 합하면 하틴 전투 직전을 기준으로 하면 예루살렘 왕국 전 국토의 55%까지 올라간다. 기사단은 이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두었다. 앞서 말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거류지와 성격은 다르지만 나라 안의 나라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런 성과 영지의 보유는 나이트워치가 그들이 지키는 장벽 남쪽에 기프트라는 자치 영역을 보유하였으며 이곳에서 나오는 세금은 고스란히 나이트워치에 들어간다는 설정과 같다. 경위와 어쨌든 중세의 성속을 상징하는 양극단인 기사단과 상인들이 우트르메르에서 이러한 지위를 누렸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이 두 집단은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5월 동주의 세월을 보내는데 특히 구옥 기사단과 베네치아 공화국은 무려 18세기 말까지 그 관계를 계속한다. 이 둘의 관계도 이 책을 읽는 재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요새들은 봉화대의 연기나 전서구를 이용해서 연락을 할 수 있었다. 크라크대 슈발리에보다 더 쌍꼭대기에 건설된 요새는 1168년 갈릴리 호수 남쪽에 세워진 사각형의 벨보아 요새인데 드물게도 기사단이 처음부터 건설하였다. 벨보아는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경치인데 실제로 올라가면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동쪽의 요르단강 계곡과 서쪽의 고원지대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데 산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자 같은 강력한 방어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이슬람 병사들은 이 요새들을 범할 수 없는 여성,
구원할 수 없는 처녀에 비유하였다. 범할 수 없는 여성, 구원할 수 없는 처녀에 비유하였다. 즉, 그것들을 낭만적인 사랑을 호소하거나 욕망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까지 여겼던 것이다. 잘 훈련된 데다가 열정적이고 무거운 갑옷과 좋은 군마 등 무장을 잘 갖춘 기사단은 정면으로 맞붙는 전투에서는 무적임을 증명하였다. 십자군이나 이슬람군 모두 기병이 주 전력이었지만 운영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십자군은 군마까지 갑옷을 입힌 중기병으로 돌격이 주 전술이었으므로 그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였다. 하늘에서 바라본 벨브와 요새. 다 요적이 됐네. 와, 몇 층이야?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이슬람군은 활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경기병으로 말은 활을 쏘기 위한 플랫폼에 불과했던 것이다. 해석 51페이지. 따라서 말의 크기도 큰 차이가 났다. 기사단의 말은 어깨 높이가 150cm에 달하고 무게도 550kg이 넘었지만 이슬람군의 말은 키는 비슷해도 무게는 400kg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전술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두 군대 모두 기병이 주력이었으니 군사사의 눈으로 보면 군사사?军事시? 아니면 군사상? 军事시인가? 중세는 확실히 기병의 시대였다. 하지만 두 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면전은 드물었으며 전략적으로 후퇴하여 강력한 성과 요새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 성과 요새들은 한 세기 이상 이어진 이슬람의 공격을 굳건히 버텨냈고 말기에 이르러서야 함락되었다. 이 요새들은 거의 1000년이 지난 1948년 1차 중동전쟁, 즉 이스라엘 독립전쟁 당시에도 유대인 정착민들의 든든한 언신처가 될 정도로 견고함을 자랑하였다. 구호 기사단은 성지를 떠난 후에도 우수한 축성술로 만든 근거지 덕분에 이슬람 전사들의 엄청난 추리를 강요하였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룰 것이다. 52페이지 기사단의 재정 기반과 조직. 구호 기사단의 주 수입원은 역시 귀족들이나 부호들에게 기증받은 유럽의 부동산이었다. 구호 기사단은 유럽 전역에 1244년 2024년이니까 한 800년 됐네? 800년 전. 1244년 기준으로 무려 19,000개소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7대 광구로 나누어 관리했는데 수도원과 성당, 성체를 중심으로 내수면 양식장, 창고, 농가, 축사, 대장간, 방앗간, 병원,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첨언하자면 많은 역사가들은 구호기사단과 성전기사단을 다국적 기업의 원조격으로 보고 있다. 구호기사단은 기부받은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임대하여 꾸준한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운용했는데 이에 비해 성전기사단은 건물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구호기사단과 성전기사단 두 기사단 모두 의식주에 들어가는 고정비용과 군마와 장비, 요새 유지비를 포함한 군자금, 그리고 전투가 나면 생기기 마련인 포로에 대한 송환비용, 즉 몸값은 비슷하게 들었을 것이다.
두 기사단 모두 귀족들의 유산이 중요한 재원이었기에 유언장 형태의 자산양도 각서 등 기록을 주도 면밀하게 보관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기부받은 부동산 중에는 중근동의 경작지도 있었는데 무슬림에게 관리를 맡기고 해서 조선시대의 마름과 비슷한 존재라고 보면 될 것이다. 무슬림 농민들에게 경작하게 하였다. 하지만 구옥기사단의 경우에는 병원 유지비와 인건비, 약재 비용이 고정적인 큰 지출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어쨌든 기사들 스스로는 청빈서약을 하고 개인 재산은 거의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이 모인 조직은 기사단은 점점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부유해지는 역설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해석. 기사들이라고 전혀 사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첫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 주어지는 비단 외투였다. 비단 외투? 비싼가? 참고로 구옥기사단의 병원에는 기사단 이사회 일원이기도 한 병원장이 책임을 지고 각 4명의 내과와 외과의사, 전속사제, 병동마다 9명의 간호수도사들이 있었는데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원은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 당연히 약재 비용도 많이 들었다. 순례자들 자체가 거의 유럽 출신이기에 약도 유럽에서 들어와야 했는데 구옥기사단은 약초 재배지도 경영하고 약초를 나르고 성지 순례단도 태우는 전용선도 운영하였으며 13세기 초에는 소규모 해군까지 만들기에 이른다. 기사단의 해군은 이슬람 측 해변 마을에 대한 소규모 습격 작전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선박 운영 경험도 이들이 살아남는데 이거 띄어쓰기 잘 못한 거 아니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큰 공헌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구옥기사단은 예루살렘 왕국 내에서 나라 안의 나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였다. 물론 이런 지위는 성전 기사단도 똑같이 누렸는데 두 기사단은 독자적으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기사단은 지금으로 치면 법인이었기에 이사회가 있었고 이곳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당시의 구성원은 총장과 부총장, 군사령관, 병원장, 군수장관, 해군사령관, 경기병사령관, 수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54페이지 성 라자로 기사수도회. 성 라자로 기사수도회, 영어명은 Order of Saint Lazarus는 1120년대 초 예루살렘 북쪽 성벽에 인접한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에서 유래했는데 10여 년 후 서유럽인들이 인수하여 수도회로 변모하면서 성 아우스티노스 수도회의 회칙을 따르게 되었다. 구옥기사단 총장이 성 라자로 수도회의 총장을 겸임하는 전성으로 보아 인수자는 구옥기사단 회원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구옥기사단과 성전기사단의 규정에는 단원이 나병에 걸리면 조직을 떠나 성 라자로 기사수도회에 입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성 라자로 기사수도회는 1142년 독자적인 수도원과 교회를 가졌고 1155년에는 아스칼론과 티베리아스 아크레에도 성당을 지었고
작은 규모이지만 영지도 보유하기에 이른다. 54페이지 성 라사로 기사단의 문장. 이 시기에 무장한 수도사들도 등장했지만 숫자는 많지 않았고 주업은 나병원의 운영이었다. 1187년 운명적인 하틴 전투에도 적은 숫자나마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성 라자로 기사단이 우트르메르의 세 번째 기사단임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비중이 크지 않고 1291년 이후에는 군사활동을 포기하고 자선활동에 전념하다가 1790년경에는 완전히 사라져 기록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양대 기사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다. 몇몇 장면에서만 이 기사단의 활동을 다루고자 하니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성지에서의 구호 기사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지화. 성지에서의 구호 기사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지화. 구호 기사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했다. 성년이 된 남자, 다른 수도 회원이 아닌 자, 미혼자, 채무자가 아닌 자, 농노가 아닌 자. 하지만 이런 조건은 성지에서 살고 싸우는 정식 기사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이들이 기사단에 유럽에 있는 부동산을 기증했는데 당연히 이를 관리할 인물들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구호 기사단은 유럽 현지에서도 기사단원이 될 수 있고 결혼한 속인들도 제속 수도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들 중에는 왕족도 있었다. 이 제도는 기사단이 현재까지 존속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기사란 말 그대로 말에 탄 전사를 의미한다. 보통 기사들은 3마리에서 많으면 5마리 정도의 군마를 가지고 있고 갑옷도 서너 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시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따라서 이 군마들과 시종들을 유지하는 비용도 여세 건축과 유지비 못지않게 들었는데 이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유럽에 있는 부동산 운영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기사란 말 그대로 말에 탄 전사를 의미한다. 보통 기사들은 3마리에서 많으면 5마리 정도의 군마를 가지고 있고 갑옷도 서너 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시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따라서 이 군마들과 시종들을 유지하는 비용도 요새 건축과 유지비 못지않게 들었는데 이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유럽에 있는 부동산 운영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구호 기사단원들은 일반 성직자에 준하는 생활을 했고 오후 3시와 저녁 7시 내지 8시에 2번 식사를 하였다. 늦게 하네. 오후 3시와 저녁 7시 8시에. 다만 식사는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간격이 너무 짧은데? 다만 식사는
전사라는 신분 때문에 빵과 물만 나오지 않고 고기나 생선, 계란, 포도주 등도 같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총장 이하 모든 이들이 같은 메뉴를 먹어야 했다. 다만 금요일에는 육류는 나오지 않았다. 일과가 끝난 후의 음주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사순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단식은 하지 않았다. 매일 30명의 빈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규정도 있었으며 실제로 실행되었다. 전투훈련에 도움이 되는 산행 외에는 어떤 스포츠나 주사위 놀이 등 유희도 용납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는 사자 등 맹수들을 잡는 무거운 사냥이지 새나 잡는 가벼운 사냥은 허용되지 않았다. 전투를 위해서 머리도 길게 기를 수 없었다. 무기나 군장에도 장식이 허용되지 않았으면 물론이다. 전투훈련에 도움이 되는 사냥 외에는 어떤 스포츠나 주사위 놀이 등 유희도 용납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는 사자 등 맹수들을 잡는 무거운 사냥이지 새나 잡는 가벼운 사냥은 허용되지 않았다. 전투를 위해 머리도 길게 기를 수 없었다. 무기나 군장에도 장식이 허용되지 않았으면 물론이다. 그리스도교 세력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레반트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다. 더구나 풍토는 유럽과 큰 차이가 있었기에 기사 단원을 포함하여 십자군 국가들에 사는 유럽인들은 양모로 된 옷을 벗고 린넨으로 된 옷을 입었으며 현지 신발을 신었다. 갑옷 위에 아랍의 전통 대형 스카프인 케피에를 덮어 쇠가 너무 달아오르지 않게 막았다. 케피에는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쓰던 그것인데 현재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위시한 서구 군대에게도 필수품이 되었다. 집에 있을 때 기사들은 브루누스라고 하는 모자 달린 현지의 겉옷을 입었고 터번을 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설탕이나 차, 대추야자, 레몬, 멜론 같은 현지의 음식과 과일을 즐겼다. 아랍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기사들도 적지 않았다. 구호기사단이 운영하는 예루살렘 병원은 유대인과 무슬림들을 모두 치료해 주었다. 이 병원에는 유대 율법과 이슬람 계율에 따라 요리하는 부엌도 있어 적합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이런 배려를 한 이유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목적만은 아니었다. 현지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세 그리스도교 문화와 중동의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우트르메루 바다 건너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바다 건너 문화를 형성하였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온 유럽의 풍습도 적지만 현지에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상 창시합이었다. 현지인들도 이를 구경하거나 직접 시합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종교기사단은 그 성격상 현지인들과 이런 시합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일상생활과 경제 분야 또는 유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군사 분야에서도 십자군은 투르코폴리라고 불리는 현지인 부대를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